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부스터 캐치를 준비하기 위해 테스트 중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스타쉽 발사 타워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스타쉽 달 착륙선에는 태양열 패널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력을 얻을까요? 나사는 화성에서 지구로 샘플을 가져올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타쉽이 열쇠일까요? 우주선 4호 이후 수리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스타쉽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5호를 위한 테스트가 우선인 듯합니다. 미래 버전도 엿봅니다. 더 알고 싶어요. 따라가요. 함께하죠? 궤도 발사대 수리 및 업그레이드. 발사 후 벌써 100주 가까이 지났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스페이스X는 이 기간 동안 빠르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대도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전 에피소드가 끝난 후 작업자들은 궤도 발사 마운트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항해 중에 손상된 몇 가지 항목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 직원들이 궤도 발사 마운트 자체에 있는 여러 부품을 제거,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스터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개의 클램프가 있었습니다. 이 클램프는 부스터가 너무 빨리 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하는 일련의 걸쇠입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부품이었습니다. 이 핀은 부스터가 궤도 발사 마운트에 위치할 때 부스터를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부스터 정렬 핀 중 하나입니다. 비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으로 인해 현재 교체 중입니다. 발사 마운트는 신속한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만큼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젓가락으로 알려진 캐치암은 발사대에서 수평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발사 직후 실시한 부스터 캐치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암은 비교적 적은 손상으로 발사를 견딜 수 있었고 발사 후 즉시 정상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행 호점에서 부스터 캐치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선이 젓가락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팔콘 9 로켓의 착륙 구역 표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착륙 패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가 결국 로켓 캐치 레일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스터를 말하는 건가요? 착륙 과정에서 슈퍼 헤비의 착륙 핀은 젓가락의 맨 위에 있는 이 레일과 접촉하게 됩니다. 보다 편안한 착륙을 위해 이 레일에는 유압식 샵 흡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착륙 시 슈퍼 헤비 부스터가 이 팔과 단순히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콘 9 점의 착륙 다리에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고 이것은 그 충격 흡수 장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착륙 패드 또는 착륙팔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 착륙 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실내 추락 운동의 은유적인 예입니다. 스타베이스에서 타워 2 및 3 크레인 준비 완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스타베이스에 있는 동안 한 발사대에서 다른 발사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개의 타워 다리를 모두 설치한 타워가 드디어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설치를 완료한 팀은 산체스 지점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조각들을 쌓기 전에 타워의 나머지 바닥을 건설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는 타워의 바닥에 첫 보호벽을 건설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발 작업과 같이 타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을 발사 중 발생하는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까운 장내에 콘크리트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내에 부품을 쌓을 예정이라면 스페이스X가 초기 타워를 쌓기 위해 활용했던 프랑켄 크레인으로 널리 알려진 리페어 LR만 1350점을 다시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까? 불행히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워 번호 2점 이제 스페이스X는 프랑켄 크레인보다 우수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타워의 무게는 거대한 리페르 LR만 1350 크레인을 재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 프랑켄 크레인은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얼마나 약할까요? 타워의 마지막 두 부분이 개조되면서 세그먼트 국가 상당히 무거워져
LR만 1350이 평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스페이스X에서 새 크레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전보다 더 중요할까요? 프랑켄 크레인은 1650톤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사란스의 DMX CC 8801 크레인은 프랑켄 크레인보다 무려 300톤을 더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개체에게는 별명을 붙여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모델과 브랜드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LR만 1350점과 비교하면 이보다 더 큰 크레인은 리벨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장비가 약 1000톤 더 큰 용량으로 스타베이스에 가져가기에는 과도한 양이므로 그들은 세렌스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크레인의 배송을 목격했으며 초기 베이스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섹션이 근처에 보관되어 있는 붐의 조립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이 완성되고 스페이스X는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크레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층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워의 첫 번째 섹션을 패드까지 굴린 후에야 가능합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다음 주 정도 내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륙 중에 발생하는 강렬한 열로 인해 새 크레인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 호점 이전에 적재 과정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다렸다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탱크 농장 확장 및 우주선 개발. 발사장의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궤도 탱크팜 또는 OTF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탱크팜은 철거 중입니다. 우리는 과거 많은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남은 공간을 채울 것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추진제 저장소로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새 탱크팜의 왼쪽에 있는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탱크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말뚝이 추가되었습니다. 탱크팜 확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새 탱크가 놓일 받침대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실제 확장의 끝일 수 있지만 이전 탱크팜이 있던 지역까지 계속해서 탱크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대규모 탱크팜 확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기존 확장을 완료하는 마지막 탱크입니까? 두 타워 모두에 탱크팜이 둘 또는 하나만 보일까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는 그들을 읽고 사랑합니다. 이제 건조 현장으로 이동해 현재와 미래의 스타쉽 개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우주선 36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행할 우주선 5점.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선 건조 후 개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주선 36호는 타일을 벗겨내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열 타일이 제거되었으며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제거 타일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 26점의 모습입니다. 전체 작업이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표준 실리카 타일이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선 30이 그곳에서 건설되는 유일한 로켓 단계는 아닙니다. 비행 8점의 비행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8 우주선의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부스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블록 이 스타쉽을 운반하는 최초의 부스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선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된 후계자는 비행 7과 우주선 32 점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 15의 공통돔은 몇 주 동안 메가베이 1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액체 산소 탱크의 가장 윗부분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통돔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슈퍼 헤비 부스터를 쌓기 전에 메가베이 내에서 굴려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베이의 다리 크레인에 부착하고 지상에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슈퍼 헤비를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액체 산소 섹션이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개발 중인 또 다른 우주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롤링되고 쌓이는 것을 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스터와 결합될 우주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것이 첫 번째 블록, 이 스타쉽으로 추정되므로 스페이스X는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에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크 메이저 쉐드.
다음은 메시스의 블록, 이 스타쉽 소식입니다. 우주선 26호의 성공적인 정적 발사 캠페인 이후에도 스페이스X 팀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리프트핀 테스터 장치를 사용하여 부스터 14.1에도 테스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압 램을 부스터 캐치 핀에 놓은 다음 뚜껑을 아래로 밀고 유압 액추에이터가 동시에 캐치 핀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하합법인가요? 이 중요한 부품에 부스터가 걸리는 힘을 시뮬레이션하여 착륙 시 힘을 견디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테스트는 사물의 미묘한 특성 때문에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적인 테스트처럼 보입니다. 핀이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철에 미세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당분간 이 테스트 부스터에서 스페이스X가 수행할 계획인 유일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팀은 캔을 분쇄하지 않고 부스터에서 캔 분쇄기 뚜껑을 제거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통해 스페이스X가 완전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할까 봐요. 병뚜껑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이 뚜껑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켜봐야겠네요. 현재 캔 분쇄기 바로 옆에 캔 분쇄기로 추정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많이 분쇄되네요. 스페이스X가 지난 몇 주 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후로 다른 링 부분이 생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낯익은 것 같나요? 네. 새로운 캔 분쇄기의 또 다른 부분이며 디자인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캔 분쇄기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새로 출시되는 부품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RGV 항공 사진에서도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새로운 부스터 추진력 시뮬레이터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랩터 엔진의 힘을 모방하기 위한 유압 램으로 보이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도 스페이스X가 초기 슈퍼 헤비 추진력 퍽을 테스트할 때 비슷한 테스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쉐리미겔이 테스트 위한 퍼시에선반인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해답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 세대의 부스터에는 내부 엔진을 13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15점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차세대 부스터. 블록 2.2 블록이 슈퍼 헤비는 과거에 언급되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FAA 환경 영향 진술서에서 이제 35개의 엔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센세이션입니다. 이 새로운 블록 이 부스터의 첫 번째 하드웨어이며 새로운 엔진 레이아웃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쌈디 아티스트 우퍼 덕분에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며 중간에 엔진 2개가 추가되어 조금 더 복잡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엔진을 짐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대칭 추력 오프셋과 결합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추력이 많고 다른 한쪽에 추진력이 적으면 적어도 상승할 때는 힘을 얻을 수 있죠. 달 우주선 및 아르테미스 슈트 진행 상황.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스타쉽이 단순한 개념 이상의 것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한때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몇몇 임무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착륙선으로 활용하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샘 임무입니다. 최근에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젤레스 우주선을 살펴보기 전에 아르테미스 미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3점 동안 나사의 달 우주복으로 사용될 엑시엄 스페이스의 엑스트라 비히클 모빌리티 유닛 지난 몇 주 동안 엑시엄은 새로운 우주복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에게는 압력 테스트, 니사의 중성 부력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스페이스X의 달 우주선 에어락 모형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우주선 모형에 대한 테스트는 대형 우주복 내부에서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와 달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에 맞게 레이아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새로운 HLS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에는 더 이상 태양 전지판이 장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어떻게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부분은 부품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정은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게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죠. 스페이스X는 부품이 없거나 적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철학을 다시 한번 따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대신 배터리 형태로 전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결국 스타쉽은 엔진을 짐벌링하기 위해 이미 배터리가 필요하며 많은 추가 용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짧은 임무를 위해 태양 전지판과 같은 불필요한 부품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스타쉽은 위에 몇 개의 배터리를 추가할 수 있는 무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폴로의 경우 저장 에너지가 배터리가 아닌 수소라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페이스X가 우주선 외부에 태양 전지판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여전히 태양 전지판이 필요할 텐데 왜 지금 복잡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성 샘플 반환 프로그램 재설계. 이제 덜 운이 좋은 프로그램의 최근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 비행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면 화성 샘플 반환 임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임무는 바로 화성 표면에서 작은 암석과 흙 샘플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착륙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로켓을 발사할 자원이 없는 행성에 갇혀 있습니다. 거리와 중력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달에서 샘플을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샘플을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착륙선, 로비오, 궤도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착륙선이 소형 로버와 함께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 로버는 퍼시버런스가 이미 제재로 분화구에 남겨둔 샘플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모든 샘플을 수집하여 착륙선으로 가져와 내부를 복원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샘플을 지구에서 궤도로 발사하고 이 작업은 점화 전에 공중으로 던져지는 소형 로켓에 의해 수행됩니다. 거기에서 궤도선과 만나 지구를 향해 발사됩니다. 이것은 10년이 끝나기 전에 설정될 타임라인의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프로그램은 매우 느리고 기껏해야 낙관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일정, 목표, 특히 자금은 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도 이 성과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사는 원래 계획의 터무니없는 예상 일정과 가격을 낮추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90일의 연구기간 동안 7개의 상업회사를 통해 10개의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과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는 임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정된 회사는 로키드 마틴, ERG's Rockstein, Quantum Space, Nosrob Grumman, Aerospace, Blue Origin, 그리고 SpaceX입니다. 이 회사들 대부분은 전통적인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했지만 그중 두 곳은 다소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그 두 곳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은 화성 샘플 반환을 위해 아르테미스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소 모호하며 SLS 또는 블루문 착륙선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중심으로 한 자체 샘플 반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쉽은 나사의 계약을 받아 화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사용하여 화성에 착륙하고 단 하나의 차량으로 안전하게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에 불과하지만 스타쉽이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여 주요 계약 차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성용으로 설계된 로켓인 스타쉽은 이번 계약에서 상당히 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4번의 비행을 통해 스타쉽이 이 프로그램의 차량으로 선정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오랫동안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구에 화성 토양이 있다면 적어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